네, 여러분.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HPLC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디텍터, 검출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출기의 이상적인 조건은 당연히 감도가 높아야겠죠.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고, 재현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료를 두 번, 세 번 분석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 게 재현성이죠. 당연히 그 재현성도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용질에 대한 감응성, 즉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농도의 범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직선성.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검량선을 작성할 때 이 검량선은 요 작성하는 요 농도의 범위에서 직선성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도의 범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직선성이란 말은 직선성이 가능한 그 농도 범위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칼럼에서는 이제 퍼짐 현상이 없어야 되겠죠. 이걸 피크가 이렇게 샤프하게 나와야 되지, 피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퍼지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 디텍터가 몇 가지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UV 비스라고 하는 디텍터입니다. UV 비스라는 거는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자외선이죠. 비스라는 거는 visible light, 그러니까 가시광선입니다. 자, 모든 이런 전자기파, 이 빛은 전자기파죠.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파가 전자기파입니다. 빛은 전자기파인데 빛의 특징은 뭐로 구분됩니까? 빛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한 사이클, 이게 한 파장이죠. 파장이 긴 것과 또 파장이 작은 것 있죠. 이렇게 파장이 작은 게 더 에너지가 더 강하죠. 이는 한우라고 나타내죠. 한우라는 거는 요거는 플랭크 상수, 요거는 진동수. 진동수는 뭡니까? 진동수는 요 파장의 역수죠. 파장의 역수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파장이죠. 하나의 파장. 그래서 이런 빛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요 파장 길이, 파장의 길이, 그리고 진동수라는 건 뭡니까? 진동수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 사이클이 몇 번 존재하느냐를 나타내는 진동수죠. 그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짧다는 거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큽니다. 즉, 이런 UV라든지 또 visible light라든지 이런 광선들은 이런 파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특징은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할 때는 아무 빛이나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빛을 흡수할 때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 레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핵이 존재를 하게 되면 핵에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에너지 레벨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어떤 물질은 뭐 이런 또 이런 전자의 레벨을 가지고, 즉 요 전자 레벨이라는 거는 요 전자의 에너지 차이의 요 간격은 모든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 원자가 빛을 흡수한다는 거는,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여기 밑에 있다가, 즉 바닥 상태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excited 되는데, 즉 낮은 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존재를 하다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전자가 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델타 E, 각각의 여기의 에너지 1과 여기 에너지 2가 있으면 에너지 1과 에너지 2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빛이나 받아가지고 전자가 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은 뭐로 결정됩니까? 진동수로 결정되죠. 그 진동수는 결국 뭡니까? 진동수는 람다와 역수의 관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원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또 빛을 방출할 때는 아무 세기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마다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 다릅니다. A라는 물질만의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고, 또 B라는 물질의 에너지 레벨의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물질이 흡수하는 파장의 빛은 다 다릅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 파장 중에서도 요 자외선과 UV와 또 가시광선, 요 영역의 파장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다음 장에 나오는구나. 요 UV 파장과 가시광선의 그 파장을 이용해서 시료가 빛을 흡수하게 되는데, 시료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걸 우리가 흡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광도가 높으면 시료를 투과하는 빛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자, 여기에 디텍터 셀이라는 거는 조그만한 시료를 담아두는 셀에 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농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있겠죠. 이걸 100이라고 하면 빛의 양이 얼마만큼 흡수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통과해 나오는 빛이 만약에 30개만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반대로 흡수된 건 얼마입니까? 흡수된 거는 우리가 70만큼이 흡수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즉 빛을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이러한 원자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요 정도랑 그 다음에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농도를 서로 연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UV 빛 디텍터라고 합니다. 흡광도는 우리가 수업 후반부에 흡광도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때 흡광도의 이론은 그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흡광도라는 것은 빛을 흡수하는 양이다.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흡광도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료의 농도가 높고, 흡광도가 높으면 투과하는 빛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크기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나타내는 게 UV 빛입니다. 이러한 검출기의 광원은 중수소 램프, 요거는 동위원소죠. 수소의 중성자가 하기도 많죠. 자, 여기에서 요 램프에서 이 파장이 있죠. 요게 지금 자외선 영역이고, 요게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외선은 우리가 여름에 맞으면 더 아프죠. 가시광선보다 아픈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죠. 근데 그만큼 파장이 짧음으로써 에너지가 더 크죠. 가시광선보다. 이는 하누라고 했죠. 그리스 말로 하누. 요거는 프랑크 상수고, 요거는 진동수라고 했죠. 그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파장의 영역을 빛을 발사를 해서 이런 디텍터 셀에서 흡수하는 물질의 빛의 양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로 우리가 많이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중결합 가진 물질,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를 가진 물질, 올레핀유, 이런 방향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물질 대부분 일반적인 물질이 다 쓰인다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중결합이 뭔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뭔지, 올레핀, 방향족, 이거 참고로 한번 보세요.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전자를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지 않는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죠. 이런 물질들. 그리고 올레핀은 뭐 이런 물질, 또 방향족 탄화수소는 뭐 이런 물질들이 있죠.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뭐 참고로 아시고. UV 빛 디텍터에는 세 가지의 검출기가 있습니다. 고정형, 가변형, 그리고 광다이어 흡광기. 다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특정한 요 파장 몇 개만 뭐 10개 정도, 뭐 대여섯 개 정도만 우리가 이런 파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점점점 이런 것들이 자동화됨으로써 가변형이라는 것은 190부터 600까지 그러니까 모든 파장을 다 스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개만 했죠. 여기는 전부 다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파장을 다 스캔해서 가장 강한 빛을 받아들이는 파장을 우리가 선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고 했죠. 왜?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정량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A라는 물질을 분석할 때 A라는 물질은 어느 정도의 나노미터의 파장을 제일 강하게 흡수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더 감도가 좋죠. 또 B라는 물질은 또 어떤 나노미터의 파장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정보가 없을 때는, 물론 정보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낸 것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A 물질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190부터 600까지 굉장히 많은 파장을 스캔 쫙 하면 그 스캔하는 중에 제일 높은 그 반응을 나타내는 파장이 있겠죠. 그럼 그 파장만 딱 잡아가지고 A를 분석할 때는 제일 높은 파장만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분석을 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광다이오 배열 다 같은 원리인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얼마만큼 파장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지, 또 뭐 3차원적인 크로마토그램 해석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장치적인 설명입니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고정형은 하나만 하는데, 요 가변형이라는 거는 저 중수소 램프로부터 이렇게 광원 빛이 옵니다. 빛이 오게 되면 요 다색화 장치라고 하는데, 그레이딩 회절발 다색화 장치, 이름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이게 프리즘 같은 건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그레이딩이라고 하는 장치에서 빛이 프리즘처럼 이렇게 다 분해가 된다는 거죠. 색깔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다른 거는 뭡니까? 나노미터의 파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 다르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밖에 있는 거고, 자외선은 보라색 밖에 있는 거죠. 그 파장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파장들을 다 분해해내는 그 장치를 회절발 다색화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노미터의 빛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정 원하는 파장만 이렇게 이런 슬릿,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얘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요걸 우리가 가변형 흡강도 검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방금 했던 같은 얘기인데, 빛은 분석 시료를 투과한 후 각각의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으로 분리되고, 요거는 뭐 장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광다이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95부터 뭐 얼마 높은, 낮은 파장부터 높은 파장까지 몇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전부 다 나오게 해서 전부 다 스캔을 다 한다는 겁니다. 스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A라는 물질을 분석하는데 스캔을 쭉 해보니까 여기 피크가 제일 높죠. 그러면 이 물질은 한 250 나노미터에서 빛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A라는 물질을 분석할 때는 여기에 딱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250 정도의 나노미터의 파장만 뽑아가지고 A라는 물질을 분석을 쭉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름 정도 이렇게 회절발 다색화 장치, 그리고 광다이어 배열 검출기, 뭐 이런 요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원리는 동일한데 이렇게 나노미터의 빛의 크기를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 검출기는 조금 다릅니다. 형광 검출기는 플로러센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빛을 흡수하는 거의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전에 전자가 있고, 전자가 또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의 레벨이 있을 때, 처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있다가 외부에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한우, 여기의 에너지의 크기에 해당하는 빛을 받으면 전자가 폴짝 이렇게 뛰어오르죠. 이렇게 전자가 뛰어오르죠. 그래서 전자가 뛰어오를 때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빛을 흡수할 때도 요 진동수인데, 진동수는 파장과 역소의 관계니까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이된 입자는, 역이라는 거는 excited 됐다는 말이죠. 즉 에너지가 원래 바닥 상태의 높은 상태에서 그 에너지 레벨을 벗어나서 더 높은 불안정한 상태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역이 상태라고 하죠.
여기 상태에서는 전자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여기에서 한우가 방출됩니다. 이때 한우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때도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요때의 빛이, 요것도 빛이죠. 에너지를 가진 빛이죠. 요 빛이 우리가 형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광. 즉, 여기된 상태에서 원래 바닥 상태로 환원될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방출하는 빛이 형광이라는 거예요. 형광. 빛을 흡수할 때도 요 에너지 레벨의 크기만큼 빛을 흡수했고, 또 빛을 방출할 때도 요 에너지 레벨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요 형광의 상태는 물질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이 광범위하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물질에서 어떤 형광을 나타내고, 그 형광을 나타내는 그 나노미터의 파장은 물질마다 굉장히 독특한 지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또 이걸 얼마만큼 많이 방출해내느냐를 보고 우리가 정량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작동 원리는 일단 시료 분자를 여기 상태로 만들게 된다. 여기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거죠. 여기 상태의 시료가 다시 기저 상태, 바닥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될 때 흡수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너지 레벨이 지금 딱 에너지 레벨이 1개랑 2개만 있을 때는 이만큼 흡수했으면 이만큼 방출하겠죠. 자, 근데 에너지 레벨이 2개가 아니라 에너지 레벨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특히 분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되면 저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만큼 여기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된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올 수 있죠. 또 2개 올 수 있죠. 또 3개 올 수 있죠. 또 4개 올 수 있죠. 한번 이렇게 높게 여기된 전자는 다른 레벨의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1번 경우의 파장과 2번 경우의 파장과 3번 경우의 파장과 4번 경우의 파장을 봤을 때 1번은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파장이 제일 길죠. 2번은 그 다음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이 그 다음으로 길고, 3번은 그 다음으로 길고, 그 4번은 파장이 제일 짧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저 상태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흡수한 파장보다, 흡수했을 때는 처음에 이만큼 흡수했죠. 이만큼 흡수했을 때의 파장은 굉장히 짧죠. 굉장히 작죠. 파장이 작아야지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레벨이 크다는 거는 파장이 작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가 작은 형태의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파장보다 긴 파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에너지가 작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때 나오는 빛의 양은 시료의 농도에 비례해서 그 발광량에 따른 정기적 신호로 정량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디텍터는 정성의 관점이 아니죠. 디텍터는 정량의 관점이죠. 지금 단 정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 또 머무름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정성이 되는 거죠. 디텍터 여기서는 지금 양적인 부분을 시료가 얼마만큼 양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피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리스판스의 크기가. 그래서 정량의 관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걸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원자 껍질은 이렇게 기저 상태일 때 이렇게 흡수를 하고 점프를 하고, 흡수한 것은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바다 상태로 내려올 때, 그때 방출하는 요 빛이 이제 형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광자를 방출하는 현상을 플로로센스, 형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성을 잡아서 분석하는 것이 형광 검출기입니다. 이 형광성은 시료에 따라서 매우 선택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시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발현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료에서 이런 형광의 특징이 굉장히 잘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란 말은 광범위하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 물질에 더 한정적으로 더 높은 감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는 뭐 이런 물질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흑광도 검출기에 비해서 감도가 더 뛰어나고 또 안정한 검출기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게 구조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장치 이름을 굳이 알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참고로 하세요. exciting grading, 요거는 이제 빛을 이제 역이시키기 위해서 아까 빛을 우리가 특정한 grading, 요 회절 장치를 가지고 빛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죠. 특정한 파장을 분리해내서 그 분리된 파장으로서 시료를 먼저 excitation, 역이시킨 후 그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굴절률 검출기가 있는데 이 굴절률 검출기는 이제 원리로 보시면 굴절률은 시료의 농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레퍼런스 셀 안에 시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지금 샘플 셀과 레퍼런스 셀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 셀은 비교하는 셀입니다. 샘플 셀 안에 참고 셀, 그러니까 레퍼런스 셀과 동일한 용액이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같은 용액이니까 빛이 지나가면 빛이 굴절하지 않겠죠. 같은 용액이니까. 근데 샘플 셀 안에 이런 이동사항으로 채워지 있지 않고 샘플로 채워지게 되면 요 레퍼런스 셀과 그 다음에 샘플 셀들 간에 다른 매트릭스 차이가 나겠죠. 이제 그거로 인해서 빛이 굴절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굴절률을 측정해서 샘플 셀과 레퍼런스 셀로 구성되어서 레퍼런스 셀에는 이동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하기 전에는 샘플 셀에는 이동상으로 채워져 있다가 샘플이 유입되게 되면 그 유입된 샘플에 의해서 빛의 굴절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마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데 요거는 굴절률이라는 게 이런 빛을 흡수하는 그런 특정한 성질보다 감도는 한 100배 정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굴절률 검출기는 온도라든지 유속에 의해서 이동상의 조성 변화 또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굴절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와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료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기화학적 검출기는 산화환원 반응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화학 시간 수업 들은 학생들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 원리죠. 그래서 산화, 즉 전자를 이제 산화는 뭡니까? 전자를 주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받는 반응이죠. 이 두 반응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런 물질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류를 측정하고 그 전류를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합니다. 즉 산화 환원도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에 관여합니다. 전자 친화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 있고 전자 친화도가 낮은 물질이 있는데, 전자를 잘 당겨오는 물질과 그리고 전자를 잘 주는 물질이 두 개 만났다라고 봅시다. 한쪽은 전자를 엄청 좋아하고 잘 당겨오고 다른 쪽은 전자를 잘 주면 전자 이동이 많겠죠. 그렇겠죠. 그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전자가 많이 흐르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 양으로서 우리가 시그널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산화 환원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 플러스 같은 물질을 할지라도 그 물질의 양이 많을 때는 전자의 이동량이 많겠죠. 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한 개가 있을 때는 전자가 만약에 한 개 흐른다고 하면 A, B 물질이 10개 있으면 전자가 10개 흐르겠죠. 요 양을 가지고 시그널로 만들어내는 게 전기화학 검출기입니다. 요거는 전자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원자 단위의 그런 선택성과 감도, 높은 선택성과 감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보세요. 이거 참고로 보게 되면 만약 수소 같은 경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 반응이 있는데 수소가 이렇게 분해가 되면 전자와 그리고 H 플러스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산화전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화전극이라는 건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요 반응이죠. 자, 그러면 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용액 속으로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이 전달이 되고 전자는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반대편에는 이쪽에서 산화 반응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환원 반응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지 전자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 반대편에는 산소가 기다리고 있다가 산소가 전자를 만나게 되면 프로톤과 이게 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연료전지 반응이죠. 지금 수소차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소차가 이런 연료전지 차입니다. 연료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차가 수소차라고 얘기를 하죠. 심플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연료전지의 원리에 의해서 가동되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산화환원 반응 검출기에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기준 전극, 자급 전극, 그리고 보조 전극이 필요합니다. 기준 전극, working electrode, 자급 전극이라는 것은 시료 성분이 있으면 그 시료 성분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A라는 시료가 있으면 A라는 시료가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시료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 반응만 가지고는 전체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왜?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조 전극, 상대 전극이에요. A라는 시료가 여기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면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게 자급 전극, 보조 전극, 상대 전극 이름을 붙입니다. 기준 전극이라는 것은 자급 전극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절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전극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환경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모든 어떤 반응이 있으면 A가 전자를 받는 반응이 있고 또 B가 전자를 받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받아가지고 뭐 A- 되고 또 요거는 또 B가 받아서 B- 되고 그러면 요 각각의 전자를 받는 경량성을 우리가 환원전이라고 합니다. 환원전이 E라고 하는데 볼트로 나타냅니다. 표준 상태일 때는 우리가 1ATM에서의 1바에서의 표준 상태일 때는 이런 표준 상태일 때의 환원전위를 우리가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가 볼트입니다. 요 전위의 볼트라는 것은 단위의 전하, 즉 전기를 띠고 있는 단위의 전하 물질을 저 밑에 있는 굉장히 무한대 바닥에 있는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어떤 높이까지 그 전하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게 전위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저 무한대 바닥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절대의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을 쓴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 즉 A가 가지고 있는 절대 전위가 아니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수소랑 그 다음에 수소가 전자를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요 반응이 있는데 요 반응의 전위를 우리가 0볼트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수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요 반응이 가지고 있는 전위를 0으로 보고 나머지 전위들을 다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SH라고 하는데 요 스탠다드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환경화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좋고, 일단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준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전위를 측정하는 전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상대적인 전위를 측정하는 전극이라는 거예요. 즉 수소가 전자를 받아들일 때 그때의 전자 친화도를 제로로 두고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거를 상대적인 전위값으로 다 나타내는 게 기준 전극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 전극은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전극의 재료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세 가지의 전극이 필요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방금 이거는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전극이 방금 얘기했던 거는 3전극선인데 전극이 2개로도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도 검출기. 전도도 검출기라는 거는 금속의 도체는 요 저항의 법칙, ohm의 법칙을 따르는데 두 전극 간의 전기적 저항은 무엇에 대한 반비례입니까? 용액의 전기 전도도,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작은 거죠. 맞죠? 저항이 크다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는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두 개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검출실 내의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용액의 전도도 값이 커지고, 그럼 두 전극 간의 전기적 저항 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은 전기를 잘 흐릅니까? 잘 흐르지 못합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전기를 꽂으면 지지직 하죠. 그래서 물은 전기를 잘 흐른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왜? 물은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왜? 근데 물에서 전기가 잘 흐르는 이유는 뭡니까? 물 속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불순물에 의해서 요 전기 전도도가, 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로에 이런 물질들이 많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더 잘 흐른다는 거예요. 전기가 더 잘 흐르면 요 두 전극, 여기 전극과 여기 전극이 있으면 요 두 전극 간의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온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지 물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적 저항값을 가지고 이게 물 속에 이렇게 시로가,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적을 때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저항값이 커지죠. 근데 이온의 농도가 많게 되면 전기가 잘 흐르게 되고, 전기가 잘 흐르면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가지고 농도 변화를 디텍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HPLC 디텍터를 좀 정리를 하면 UV비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도 요걸 쓰고 있고, 요거는 우리 하지 않았는데 요거 빼고, 요거는 또 형광, 요거는 흡광, 요거는 형광이죠. 이거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전기전도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요 피코그램 하고 요게 지금 감도가 제일 높은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 HPLC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교재 프린트물 내준 거 있죠. 그 프린트물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IC에 관한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